예, 오늘 72번이죠. 지난주에 아주 굵직굵직한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만은, 오늘은 또 어떤 거를 한번 살펴봅시다. 72번이죠. 노동시장과 실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 최저임금제. 여러분들 최저임금제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하튼간에 오늘은 이게 주제가 아니니까 일단 넘어가고, 비숙련 노동자에게 해당된다 이렇게 되겠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비숙련 노동자는 임금이 아무래도 박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제를 시행한다. 이게 이제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해고자, 취업 대기자, 구직 포기자는 실업자에 포함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해고자나 취업 대기자는 실업자가 맞는데, 해고가 돼 있거나 취업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근데 구직 포기자는 자기 스스로 어때요? 실업자 되려면 구직할 의사가 있어야 되겠죠. 실업의 조건 중에서 항상 구직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구직을 포기하게 되면은 이거는 1-48번 그 해설에 설명을 안 하고 밑에 아랫부분에 있는 내용입니다. 구직 포기자는 실업자가 아니다. 구직 포기자는 실업자가 아니다. 실업자의 조건 중에 어떻게 구직 활동을 해야 실업자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효율성 임금은, 효율성 임금은 앞에 한번 했죠. 임금제 하면서 노동자의 이직을 막기 위해 시장 균형 임금보다 높다고 했습니다. 효율성 임금제 두 가지 특징 복습을 하면은 뭡니까? 첫째는 경쟁사보다 임금이 높다. 두 번째는 생산성이 향상돼서 이윤 극대화가 기대된다. 요 두 가지 효율성 임금에 강조를 했던 내용이지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최저임금, 노동조합 또는 직업탐색 등이 실업의 원인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라. 또 이게 입장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입장이 되는 분이 있고 안 되는 분이 있나. 죄송합니다. 카톡을 응답을 좀 해준다고 늦었습니다.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력, 여기 사업을 설명하다 말았죠. 최저임금, 임금이 너무 낮아서 노동조합 또는 직업탐색 등이 실업의 원인에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노동조합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또 직업 탐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떡하면 직업을 전직하는 거죠. 그죠? 예. 직업 탐색이 쉽게 말하면 일종의 구직 활동입니다. 구직 활동 이런 것들은 그 실업의 원인에 포함이 됩니다. 예, 유소일님 들어오셨네요. 안 그래도 비디오가 조금 깝깝했는데, 예. 그래서 72번 정답은 구직 포기자는 실업자가 아니다. 구직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3번입니다.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되어 있으면 내부 노동시장. 예, 이 내부 노동시장은 역시 실기와 필기에 자주 나옵니다. 자주 나오니까 이거 설명을 해드릴게요. 항상 실기를 대비해서는 항상 이미지 스토리를 해야 되겠죠. 내부 글씨가 너무 마음에 안 들게 써지네. 내부 노동시장. 자,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안에 있는 어떤 내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실. 안에 있는 내실. 내부니까 내부. 그럼 보통 보면은 이렇게 뭐 특히 궁궐 같은 데는 있죠. 여성들이 따로 있는 이런 그 궁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내실까지 있다라고 하면 조금 고급 일반 이제 여기 이제 내실이라고 이렇게 돼 내실. 그러면은 이게 내실은 반드시 들어가려면 뭐냐면 이 문이 있습니다. 문이 있어요. 아무나 함부로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부는 내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함부로 못 들어간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 첫째 그걸 아셔야 돼요. 문을 열고 들어간다. 그래서 문 같으면 요새 뭡니까? 요새는 현관문이라고 하죠. 현관문입니다. 현관문. 현관문을 쑥 열고 들어가야 된다. 현관문을. 여기에 일단 현관쑥을 여러분들 기억을 일단 먼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통 그 잘 사는 사람은 연못도 있고 사자 이렇게 있고 조경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장성도 이렇게 세워놓고 기죽이려고 그러는가 몰라도 그렇다 칩시다. 그래서 이 집은 하니까 현관문을 쑥 열고 들어가 보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장성이 이렇게 있어요. 장성이 이렇게 있더라. 요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내부 노동시장. 시장을 우리가 어떤 시장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내부 노동시장이에요. 내부 노동시장. 그럼 내부 노동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바꿔 말하면 외부 노동시장도 있다는 내부가 있으면 외부가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일단 내부 노동시장은 외부 노동시장은 이 밖에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로워요. 근데 내부 노동시장은 이 규제가 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야 돼요. 요새 같은 비번 이런 거 알아야 들어가죠. 아무데나 못 들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관쑥 우장성이라고 하는데 내부 노동시장은 왜 못 들어가느냐 하면은 이 내부 노동시장은 현장 훈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현장 훈련. 우리가 현장 훈련이 있고 이거와 반대로 뭐냐면 일종의 기본 훈련이 있습니다. 일반 훈련. 이걸 조금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양성 훈련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훈련에 대해서 나옵니다. 현장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기본 훈련 또는 일반 훈련 혹은 양성 훈련 이렇게 다 비슷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현장 훈련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보면 기본 기술을 익히는 게 전부 다 일반 훈련이에요. 기본 기술. 이걸 기본 익히는 이걸 양성 훈련. 그냥 키우기 위해서 그냥 기본적으로 자동차 같으면 기본 요리 같으면 기본적인 거죠. 기초적인 거. 근데 현장 훈련은 뭐냐면은 이거는 고수한테 직접 생산 현장에서 배우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요리를 배우면 어때요? 학원에서 일반적으로 조리하는 거 배우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현장 훈련 같으면 호텔의 인류 셰프한테 어때요? 직접 지도받거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훈련의 질이 어떻습니까? 기본 훈련보다는 훨씬 현장 훈련이 어떡합니까? 수준이 높죠. 예. 이걸 아시면 돼요. 현장 훈련. 그 현장 훈련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현장 훈련은 수준이 높은 교육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기본 훈련 받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적어도 현장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라야 이 시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떻습니까? 고급 인력, 고급 기술자 같은 고급 기술자고 고급 인력이라야 들어가는 시장이 이 현관 내부 노동시장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내부 노동시장. 그래서 현관 속의 현은 우리가 알아야 되고 뭐냐면 그 다음에 관은 뭐냐면은 이 여기에는 내부 노동시장에는 그 회사의 어떤 관습과 문화가 있습니다. 독특한 문화. 그 관습과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사를 받고 하면은 그 엄격한 그 뭘까 도장의 관습이나 규율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있어요. 관습과 문화가 있습니다. 독특한. 바깥에는 그렇게까지 엄격 안 한데 그래서 하여튼 관은 그 기업의 독특한 관습과 문화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숙은 뭐냐면 숙련입니다. 숙련. 당연히 아주 현장을 숙련의 특수성입니다. 특수성. 예. 어떤 특정한 분야에 어떻습니까? 아주 숙련된 사람들이에요. 숙련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는 시장이 노동시장. 그래서 노동시장의 그 형성 요인 세 가지 쓰라라고 하면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하나가 이제 더 있는 게 이러다 보니까 이 관습이나 문화에 보면은 여기에는 뭐냐면은 아래 위가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걸 위계 질서가 잘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이 아주 숙련된 사람과 좀 덜 숙련된 사람 간에 그 위계 질서가 딱 잡혀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위계 질서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자 이게 이제 현관숙인데 우장성이 있어요. 우장성. 여기 우장성은 뭐냐면은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 세 가지 장점.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 우는 뭐냐면 우수한 근로자를 모집이 용이 우수한 근로자. 우수한 이렇게 되겠죠. 우장성 하면 이미지 생각해 주시가 키워드를 생각해 주시면 현관문을 쑥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어때요? 오른쪽에 장성이 있더라. 우장성. 장은 뭐냐면 장기 근로계약. 그러니까 그래서 하루 쓰고 말아야 될 이런 인재가 아니거든요. 내부 노동시장 한번 고용하면 어떻습니까? 단기가 아니고 장기로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승은 뭐냐면 승진제도가 발달돼. 승진제도가. 요게 내부 노동시장의 장점. 왼쪽에 현관숙은 뭐냐면은 내부 노동시장의 형성 그 요인입니다. 요인. 요렇게 일단 내부 노동시장을 우리가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이제 이미지, 이러한 그 이미지를 생각해 주셔서 내부 노동시장은 함부로 현관문을 쑥 열고 들어가야 된다. 오른쪽에 뭐가 있다? 우장석이 있더라. 이래서 현장 훈련, 관습과 문화, 숙련의 특수성, 그 다음에 우수 근로자 가 이제 모집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장기 근로계약을 하고 승진제도가 잘 발달돼 있다.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내부가 있다면 외부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내부 노동시장은 우리가 1차 노동시장과 비슷합니다. 1차 노동시장과. 외부 노동시장은 뭐냐면 2차 노동시장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다라고 할 수 없는데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럼 내부 노동시장 같으면 인류기업, 인류 전문기업 이런 회사를 생각하시면 되고 2차 노동시장은 일반 이렇게 기업이다. 일반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일단 이렇게 일단은 어, 앞으로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 여기에 대해서는 또 뒤에 나오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부 노동시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고 이번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내부 노동시장 형성 요인이 아닌 것은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가 변화. 자, 요게 보면 요 형성 요인이라고 했지만 어찌 보면 요거는 문제가 정확히 말하면 내부 노동 시장의 장점에 대한 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막 섞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했던 거는 뭡니까?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는 여기에 해당이 되질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구조 변화가 나오면은 이게 이제 구조적 실업이라고 하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가서 살펴보기로 하고 장기 근속이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위계적 직무 서열이 있고 기능의 특수성, 숙련된 숙련의 특수성이 있죠. 그래서 이 2, 3, 4는 위에서 말씀드린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기술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가 변화했다라고 해서 내부 노동시장이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노동시장은 구조가 변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생긴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오랜 뭐를 역사나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조금 더 덧붙여 말한다라고 하면은 2차 노동시장은 그냥 구조 변하면 뚝딱뚝딱 생기는 그런 회사다. 이래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내부 노동시장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박스 이론이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부 노동시장은 항상 신규 채용이나 복직 그리고 능력이 있는 자의 초빙 시에만 외부 노동시장 문을 열어줘서 어때요? 진입을 시킨다. 요거 참고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임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 먼저 문제는 74번입니다만 우리가 요 75번을 좀 먼저 풀고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멀리 있으면은 그렇게 하기 곤란한데 마치 문제가 바로 다음에 있네요. 우리가 분단 노동시장 가설의 출현 배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분단이 되어 있다. 시장이 분단되어 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생소한 내용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시장은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분단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 잠시 말했지만 1차 시장과 2차 시장으로 이렇게 분단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도 보고 요거 이제 우리가 이 경제 용어는 조금 의미는 다르지만 같이 좀 어거지로 연결시켜서 볼게요.
우리가 1차 노동시장을 완전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 2차 노동시장을 불완전 경쟁시장,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완전 경쟁시장은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 주창한 시장입니다. 우리 18세기에 여러분들 국부론의 저자가 누굽니까? 아담 스미스죠. 아담 스미스. 이 책은 수백 년이 됐습니다만은 아직도 그 경제학자들에게는 필독서가 되어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잘 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 국부론의 저자예요. 이 사람은 우리가 학파로 말하면은 신고전주의 학파라고, 신고전주의. 네, 경제 그 학파 중에서 신고전주의 이제 학파라고 하는데, 요 정도까지만 기억하면 돼요. 이 사람이 주장한 게 완전 경쟁시장입니다. 완전 경쟁시장. 자, 이 완전 경쟁시장의 특징은 뭐냐? 특징을 우리가 뭐 완전 경쟁시장 뭐 국부론 그 두꺼운 거 다 본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이해가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럼 완전 경쟁시장이 나오면 여러분들 첫째, 완전하다는 뜻은 뭘 기준으로 완전하다고 하냐면 아담 스미스는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그냥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글쎄 이게 암기하는 도움이 되려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담 스미스가 동동주를 좋아하는가 모르겠어요. 동일 노동. 그 다음에 동은 동일 임금이에요.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을 줘야 된다. 이게 하나의 완전 경쟁시장의 중요한 핵심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자에게는 아주 꿈의 세계가 같아.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완전 경쟁시장은 모든 정보, 그 다음에 개방, 이게 완전히 문화가 활짝 열려있어요.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정보를 경영자뿐만 아니라 노동자도 뻔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시장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오고 나오고 어떻습니까? 방해나 장애가 없어요. 예.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야 될 게 반드시 완전 경쟁 시장에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동일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이다. 또는 모든 정보가 개방되어 있고 그 다음에 들어오고 그 시장에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고 하는 문구가 나오면은 이거는 무슨 시장이다? 완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역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다른 문제를 풀 때 도움이 꼭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점을 제가 강조를 합니다. 바꾸어 말하면은 우리가 불완전 노동시장은 뭐냐? 동일 노동에 차등임금을 지금 차등임금. 동일 노동에 대해서 같은 임금을 안 줘요. 어떤 사람은 보통을 주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작게 주는 거예요. 더 작게, 더 높게 주는 게 아니고 더 작게 줘요. 그 다음에는 불완전 노동시 이거와 반대입니다. 이것도 반대고 모든 정보나 입출입이 자유로운 게 아니고 아주 폐쇄돼 있어요. 폐쇄돼 있어요. 이걸 쉽게 말하면은
이런 불안정 노동시장은 우리가 기업주가 갑질한다라고 하죠. 바로 갑질을 하는 회사예요. 갑질. 왜냐면은 뭐 종업원들을 깜깜이로 만들어 놓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막 그냥 혹사를 시킨다. 노동 착취를 한다. 이런 경향이 강한 회사가 바로 불안전 경쟁시장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노동자는 어떤 시장을 좋아할까요? 완전 경쟁시장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내가 이 회사에 있다가 딴 B 회사에 가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딴 회사 가면은 또 차별한다 하지만 이건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주고 모든 이 다른 회사의 임금이나 복지라든가 이게 어떻다 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노동자와 근로자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개방이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완전 경쟁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 경쟁시장을 우리가 불안전 경쟁시 이게 그 1차에 가까워요. 이건 2차에 가까워요. 분단되어 있다라는 것은 1차와 2차로 나누어져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단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불안전 경쟁 시장이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불안전 경쟁 시장. 자, 요 내용을 우리가 참고로 알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내용에 상식적으로 좀 도움이 되는 게 있거든요. 임금의 경제적 기능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 찾으려고 있습니다. 자, 임금 결정에서 기업주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선호한다. 요거 봅시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선호하는 것은 기업주입니까? 근로자입니까? 완전 경기에서 보니까. 이 근로자가 좋아하거든요. 기업주는 어떻게 해요? 동일 노동에 대해서 차별 임금을 하든지 주려고 수를 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수를. 그리고 노동자는 동일 노동, 차별 임금을 선호한다. 이게 이제 아닌 거죠. 여기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노동자는 완전 경쟁 시장을 좋아한다. 불완전 경쟁 시장을 좋아한다. 완전 경쟁 시장을 좋아하거든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 뭐라고요? 동일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이다. 이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다. 이겁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뒤에 문제를 먼저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2번에 기업주에게는 실질 임금의 중요성을 가지나 노동자에게는 명목 임금이 중요하다. 여러분들 실질 임금과 명목 임금, 뭐 뉴스라든가 이렇게 경제 용어로 자주 나옵니다. 실질 임금은 뭐고 명목 임금은 뭐냐? 이건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알아놓으면 됩니다. 자, 그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질 임금은 뭐냐면 실질 임금은 이렇습니다. 이 회사가 작년에 비해서 10%더 생산성이 향상이 되었습니다. 10%. 그러면 계산되기 좋게 그렇다라고 하면은 자 지난해 100만 원이다라고 하면 10% 향상됐으니까 생산성을 따져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임금도 10%더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110만 원을 줘야 이게 원칙입니다. 그만큼 어때요? 10% 생산성이 증가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자, 요렇게 한 요게 바로 뭐냐면 요게 실질 임금, 요게 실질 임금이에요. 요게 실질 임금입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말이죠. 노동자는 직원들은 실질 임금 가지고는 만족을 못해요. 물론 뭐 어떤 기업은 실질 임금까지 반영을 안 해주는 그런 회사도 더러 많이 있죠. 그러나 엄격하게 우리가 임금 제도를 보면은 자, 이걸로 보면은 10만 원이 올라간 것 같지만은 실제로 이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은 그게 아니에요. 10만 원 오르는 게 아니에요. 왜 1년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물가가 상승하는 거예요. 물가가. 그래서 물가 상승을 10% 했다라고 하면은
그것까지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임금, 즉 생산성 향상에 따른 임금과 물가 상승을 같이 합친 게 바로 뭐다? 플러스한 게 이게 명목임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보십시다. 실질임금이 클까요? 명목임금이 클까요? 물가가 내려간다든가 이러면 명목임금이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니까 명목임금이 항상 크게 돼 있어요. 실질임금과 명목임금을 보면 명목임금이 커요. 왜 큽니까? 물가 상승 효과를 플러스 해주니까 5%면 5%또 플러스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걸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봅시다. 기업주에게는 실질임금의 중요성을 가지나, 그렇지, 기업주는 노동자에게는 명목임금이 중요하다. 예. 왜냐하면 기업주는 실질임금을 지급하면 돈이 적게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명목임금은 좀 임금이 더 나간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이 말은 맞다는 겁니다. 이 말이. 그래서 노동자는 명목임금을 선호하고 기업주는 무슨 임금을? 실질임금을 선호한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다음 기업주에서 본 임금과 노동자 입장에서 본 임금의 성격상 상호 배반적인 관계를 갖는다. 관점이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임금, 그래서 관점이 틀리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현대나 이런 데서도 또 금융권에 뭐 연봉 1억 5천 이런 받는 여기서도 또 파업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이게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배반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업에 가장 많이 생기는 요인이 뭡니까? 돈 아닙니까? 임금 때문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죠. 상호 배반적을 가지고 임금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수요 결정의 변수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임금은 어때요? 뭐 공장을 하나 지을 때도 여러분들 공장 뭐 땅값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장비값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인건비 꼭 생각하고 뭐냐면 대차 대조표를 맞춰보고 아 이게 투자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임금은 투자 결정, 수요 결정의 변수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TCMC 같은 대만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강요리에서 공장을 지었지만은 적자를 보고 있다거든요. 왜? 미국 그 노동자 임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 엔간해가지고는 미국에서는 임금 주고는 어떻습니까? 그 인건비 가지고는 에, 흑자를 못 내기 어렵답니다. 다 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 임금 문제는 투자 수요 결정의 변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 요거 또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 오늘 내부 노동시장, 분단 노동시장 쭉 나오네요. 자 이번에는 분단 노동시장 가설의 출현 배경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단 노동시장이라고 하면은 분단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이거는 1차가 아니고 2차. 쉽게 말하면 완전 경쟁시장 반대가 불안정 경쟁시장이죠. 불안정 경쟁시장을 뭐 분단 노동시장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능력 분포와 소득 분포상의 차이입니다. 능력이나 소득의 차이가 나니까 어떻습니까? 이 분단 노동시장이 생긴다 이 말이죠. 왜냐면 능력이 좋은 사람은 어디에요? 좋은 회사 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2차 노동자 분단 노동시장에 뭐 뭘 합니까? 육체 노동이라든가 이런 걸라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득 분포도 역시 마찬가지. 소득이 많은 사람은 예,
2차 노동시장, 분단 노동시장에 안 갑니다. 그쪽도 안 가요. 노는 물이 달라가지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너무 떨어지는 사람들일수록 분단 노동시장에 먹고 살기 위해서 진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교육 개선에 의한 빈곤 대치가 실패입니다. 예, 가난하니까 그렇습니다. 배운 것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이러니까 소수 인종에 대한 현실적 차별입니다. 예, 소수 인종은 차별은 이 소수 인종이 어떻습니까? 어디 가도 왕따 당하죠. 예, 그래서 차별 대우를 받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 진입을 못하고 이렇게 분단 노동, 2차 노동 시장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많죠. 힘든 일은 다 어디요? 요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질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입니다. 이게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완전 경쟁 시장에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즉 동질의 노동에 대한 동일한 임금은 무슨 시장의 특징이라고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이라고 제가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완전 경쟁 시장인데 여기는 분단 노동 시장에 출현 배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동일한 노동의 동일한 임금은 이 완전 경쟁 시장이면은 이 분단 노동 시장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데 왜 이런 데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4번이 답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이론의 기초로서 요 응용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위해서 제가 조금 상세히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해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요 내용은 설명했던 거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76번입니다.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취업자로 분류되는 사람은 자 우리가 취업자 실업자 구분을 해야 되겠죠. 참 볼까요? 명예퇴직을 하여 연금을 받고 있는 전직 공무원. 공무원 이거 되게 실업자 아닙니다. 하루 3시간씩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전직 은행,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취업자는 아니죠. 뭡니까? 이건 실업자죠. 구직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하루 1시간씩 학교 부근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 하루에 1시간씩 알바를 하면은 이거는 취업자라고 했죠. 일주일에 1시간만 해도 뭐가 된다고요? 취업자라고 했는데 매일 하루 1시간씩 하니까 더더욱 취업자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취업자 이게. 하루 2시간씩 남편의 상점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기혼 여성. 자, 이게 이제 취업자가 될 수도 있고 비경제 활동 인구도 될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이렇게 종사를 할 때 기준이 뭐라고요? 네, 여기라고 했죠. 18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하루 2시간 같으면 뭡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5일로 계산하죠. 10시간입니다. 10시간 같으면 18시간 미만이죠. 이럴 때는 뭐냐면 취업자가 아니고 뭡니까? 비경제활동 인구예요. 이거는 실업자도 아니고 비경제활동 인구입니다. 그래서 무급으로 종사를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18시간 이상 해야 취업자가 된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도표, 분리표, 우리가 기억하라고 했죠. 자, 취업자 분류. 취업자는 두 개로 있죠.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임금 근로자는 상임일,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는 자영업자. 그 다음 뭐가 있나요? 무급가족 종사자. 무급가족 종사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취업자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앞에 했던 경제활동 도표에 대한 복습을 하였습니다. 아하, 네, 요거 여기서 끊어야 되겠네.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왔어. 웬간하면은